국내 스픽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용환입니다. D-8일 이제 사전선거 사전투표도 3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계속 금토일에 지원 유세를 하면서 강하게 샤우팅을 했더니 목이 다 갈라져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아름다운 목소리를 들려주지 못해 죄송합니다. 조금 목소리 톤을 낮춰서 하면 좀 갈라지는 게 덜해서 오늘 조금 낮춰서 해보겠습니다. 8일밖에 안 남았는데 여러 가지 이제 혼전 양상인 것처럼 빌드업을 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조중동을 포함해서 마치 뭐 금방 골든크로스가 일어날 것처럼 조장을 하기도 하고, 또 국민의힘에서는 총괄 선대위원장이 나와서 골든크로스가 곧 일어난다. 블랙아웃 기간에 뭐 역전할 수 있다는 식의 매일매일 1%씩 올라간다. 뭐 이런 이제 황당한 소리도 하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요동칠 8일간의 그 결전이 남아 있습니다. 여론조사 그리고 그들이 주장하는 단일화 이런 흐름들에 대해서 한번 크게 살펴보고요. 우선 먼저 속보로 나와 있는 거 하나 먼저 보고 가겠습니다. 대변인님. 네. CCTV 경호처. 네. CCTV 포함해서 비화폰. 네. 이거 다 오픈된다라고 이제 엊그제 뉴스에 떴었는데요. 네. 한덕수, 이상민 다 소환한다. 네. 그들이 말한 게 거짓말이 있다. 다 거짓말이었기 때문에. 네. 어떤 거짓말이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해 보면. 그러니까 계엄 당일에 있었던 것에 대해서 계엄 이후에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그게 이제 동선하고도 맞지 않고 CCTV의 내용과도 전혀 맞지 않는, 그래서 한덕수가 계엄을 반대하는 것처럼 얘기를 했지만 네. 실제로 계엄에 상당 부분 역할을 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동안의 여러 추측들이 사실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게 오늘 좀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죠. 실제 저희가 그동안 추측하던 것 중에 그 한덕수 총리가 내란대행이 말 못했던 게 1시간이 비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 그게 네. CCTV에 있을 가능성이 있죠. 그렇습니다. 예, 예. CCTV 복원을 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한덕수가 내란 직후에 본인이 계엄을 적극적으로 반대한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그 후에 한덕수의 행태를 보면 내란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고서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도대체 앞뒤가 맞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 미스터리가 계속 이제 풀릴 수 있는 단서가 잡히고 있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이제 비화폰과 관련돼서 경찰이 이제 이미 제출 방식으로 해서 비화폰을 이제 획득을 했는데 현재 지금 내란 사건과 관련돼서는 현재 그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거를 확보하려면 직위원 재판부가 그것을 결단을 해줘야 되는데 그것을 해달라고 이제 검찰에 요청을 했죠. 근데 오늘 아직까지 직위원 재판부가 검찰의 요청, 그러니까 비화폰에 대한 압수수색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을 분명하게 밝히지 않은 것. 이게 이제 오늘 마지막까지, 오늘 공판의 마지막까지 봐야 될 이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한덕수 내란대행은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 사라진 그 1시간 동안에 정부 청사에 있었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혹시 CCTV에 보면 지금 대통령 집무실, 그 현관 복도 CCTV까지 이제 오픈한다고 하는 거거든요. 이것도 정말 검찰의 행태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는 게,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해서 이걸 받은 게 아니거든요. 네. 설득을 하고 해서 국소본에서 경호처에서 자진해서 제출한 형태를 하게 된 거거든요. 검찰에서 당연히 그때 당시 압수수색 신청을 했었어야죠. 지금 돌이켜보면 이 정치검찰 때문에 너무나 많은 게 지금 지체되거나 꼬이거나 혼선이 있습니다. 사실 이 직위원도 웃기지만은 지금 공소유지하는 검찰도 제대로 할지 이것도 지금 걱정입니다. 그리고 한덕수는 여러분 지금 생각해보면 분명히 한덕수도 무슨 문건을 받았다고 하지 않았나요? 줬다고 그랬죠. 네. 김용현 씨는 줬다고 그랬고 한덕수 내란대행은 안 받았다고 그랬죠. 그러니까요. 그것도 진상규명 대상입니다. 저는 뭐 한덕수가 성정상 소극적으로 윤석열한테 했는지 모르겠지만 윤석열이 획! 내가 시켜줬는데 총리를, 당신 부인도 우리 부인이 얼마나 챙기고 이러면서 상당히 협조하지 않았을까. 이 사람이 단 한 번도 누구한테 이렇게 막 대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네. 한 번도 안 대들가다 윤석열이 국회 가서 야당 의원들 싸우라 그러니까 그때 그 국회에서 야당 의원들한테 막 약간 고성 지르던 모습이 생각나는데
심지어 그것마저도 윤석열이 시킨 대로 한 자거든요. 야당하고 싸우세요. 그러니까 가서 고성 지른 것도 그때 한덕수 거의 처음 있는 일이라고 사람들이 놀랬잖아요. 네. 아니 한덕수에 갑자기 소리를 지르지 마 하면서 그렇게까지 쩔쩔매고 지시를 따르고 가스레이팅 되고 지배를 받는 복종을 하는 사이였는데 지가 뭐 제대로 반대했다 절대 믿기지 않습니다. 아마 한덕수가 저는 오히려 최상목이는 경제 때문에 네. 아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했을 가능성이 저는 최상목 좀 있다고 봅니다. 약간 아 이건 너무한데요 하는 느낌. 네. 한덕수는 이도저도 아니거나 아니면 눈치를 살피면서 이거 전부 다 내가 국무위원들이 이거 찬성하는 쪽 같은데 나도 해버리지 뭐 이랬을 가능성이 높은 자입니다. 좀 전에 자료화면 나온 거는 지금 이제 5차 공판에 출석하면서 예. 한번 쳐다보는 게 이제 지지자들만 쳐다봅니다. 아이고. 예, 기자들이나 저기한테는 아예 그 눈길도 안 주고 뭐 질의응답 이런 거 없이. 그런데 특이점이 하나 있긴 있더라고요. 좀 전에 그 사진을 보면 엊그제 영화 볼 때는 그냥 동네 아저씨처럼 일체 뭐 이렇게 단장을 안 한 느낌이 있었잖아요. 근데 법정에 나올 때는 말끔하게 항상 단장을 하고 나온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아니 카메라가 비친다는 거 의식해서 그런가요? 그렇겠죠? 극장에는 카메라가 그 사람들이 사진 안 찍을 줄 알았나. 그러니까 그거는 공식적인 카메라가 들어가서 찍은 사진은 아닌 것 같고요. 뭐 휴대폰이나 이런 걸로 동영상을 찍은 거를 갖고 나온 것 같고요. 그러니까 카메라를 굉장히 의식하는 거죠.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쳐다볼까라는 걸 의식한다는 뜻은 굉장히 겁을 먹었다는 뜻이기도 해요. 거꾸로 보면. 왜냐하면 내가 긴장하거나 아니면은 위축되지 않았던 걸 과시하고 보여줘야 하는 처지가 됐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네. 이거는 기본적인 성장에 관한 부분이기도 하겠지만 얼마나 살기 위해서 지금 저렇게 발악을 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얘기했던 것처럼 앞서도 두 분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란 특검을 빨리 했어야 되는 건데 그동안에 못했던 거잖아요. 일종의 내란 공범들이 극렬하게 저항하는 바람에 이렇게 됐던 거고요. 또 우리 사회에 얼마나 기득권의 그 세력이 강고한지를 이번 내란을 통해서 다 확인했던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아무리 집권을 한 다음 민주당이 집권을 해도 집권한 다음에도 이런 현상이 계속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지금 투표를 할 때 굉장히 좀 긴장해야 되겠다. 이건 뭐 1%로 이기느냐 5% 이기느냐 뭐 단순히 그런 차원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네. 이후에 내란을 확실하게 진압하고 뭔가 주도권을 갖고 그동안의 개혁을 밀어놨던 과제들이라든가 뭐 적폐청산까지는 아니더라도 윤석열이 해왔던 그 많은 폐악질이나 문제들을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척결을 해야지 이게 부작용 없이 빨리 끝난단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도 진보층이나 또 중도에 계시는 분들도 지금 잠깐 국민의힘이 화장하듯이 이 분식하는 여기에 속지 말라. 정말 진짜 그러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잠깐 뭐 여기에 속았다 그러면은 캠페인을 그냥 속아 넘었다가 윤석열 뽑아준 거랑 똑같이 또 속아 넘어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부디 그러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국회에서 처음 열리기 시작했던 전시회가 하나 있는데요. 잊지 말자 12.3 내란 이라는 전시회가 오늘 처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얘기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흐르다 보니까 많이 옅어지고 이제 선거철이 되다 보니까 내란 세력의 그 본색을 감추는 노력들이 오랜 기간 지속되다 보니까요. 그런 현상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이번 선거는 내란에 대한 확실한 심판 그게 제1 선거의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분명하게 인식해 주셨으면 좋겠다. 저도 똑같은 말씀 드립니다. 그 부분 관련해서 제가 관심 있게 보는 거는 그 CCTV도 공개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지금 안가 그야말로 지도에 없는 네. 곳. 제가 처음에 이제 장관급 임명되고 할 때 네. 어디로 와라 해서 이렇게 가는데 없어요 지도에. 내비에도 없고 맨 처음 이제 그 안가의 존재를 잘 모를 때 나중에 이제 이게 이런 거구나 하고 이제 다 알게 됐지만. 바로 그곳, 그 CCTV를 공개한다고 그랬는데 네. 그러면 이제 아주 우리가 흥미롭게 볼 수 있는 게 계속 알려진 건 법무장관, 민정수석, 이상민, 저 행안부 장관 또 누구였죠? 한 명 법제처장 법제처장 이완규. 이들이 네. 간 그날만 우리는 조명을 하고 있잖아요, 주로. 네. 네. 근데 그 바로 전날이라든지 전전날이라든지 그렇죠. 그 네. 바로 그 직후라든지 조지호 청장은 그 전에 만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날 네. 비상겸 당일 저녁에 조지호하고 네. 김봉식이하고 그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것만 그렇지 사실은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 수 드나든게 있죠. 나올 가능성이 꽤 예. 높잖아요. 근데 그렇죠. 곽종근 사령관도 거기에 한번 다녀왔었다. 뭐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었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이게 CCTV와
전화가 그동안 며칠 전에 한 일주일 전에 계속 뉴스에 오픈된 건 일반 전화로 통한 상대방께 나왔는데 비아폰 건 아직 저 독수본이나 이런 데서 오픈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비아폰 통화 상대방 가운데서 안 알려졌던 사람들, 있을 수 있죠. 예를 들어 권력기관과 관련된 사람들, 뭐 검경 막 나온다면 그렇겠죠. 그동안 난리가 나겠죠. 네네. 이제. 예. 네. 그 아무튼 추경호, 나경원 전화한 건 지금 확인됐잖아요. 네네. 네. 저는 서울청장하고 경찰청장을 불러드렸는데 심우정이나 그렇죠. 이창수를 안 불러드렸을까? 이게 항상 네. 의문이었거든요. 네. 예, 예. 경찰보다 검찰을 끔찍히 좋아하고 아끼고 지배하는 윤석열이 예. 경찰청장, 서울청장 전에 검찰 수뇌부를 불러 수 있다 봅니다. 아직은 여러분 추정입니다. 근데 경찰은 아예 인간 취급 안 하는 자거든요, 윤석열은요. 그동안 뭐 모든 행적이라든지 예전에 대통령 선거 전에 녹취록도 보면 경찰은 검찰한테 엉까서 뜨는 조직이라고 아주 경찰 아주 욕을 바가지로 하는 녹취록도 공개됐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아마 CCTV랑 비화폰에 상당히 또 새로운 인물들이 등장할 수도 있다. 아주 그리고 기대가 됩니다. 추경화, 나경원의 범죄는 좀 더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네, 않을까. 벌써 이제 딱 지금 CCTV만 오픈해도 그 한덕수 내란대, 그다음에 이상민 두 사람께 이제 말이 틀렸다, 네. 거짓말했다 하고 이제 나오는 거잖아요. 8,200분 넘게 지금 뜨겁게 댓글 주시는데 박노철님 후원 감사드리고요. 아이고 이게 제가 죄송해서 큰일 났네. 상당수의 댓글이 제 목을 걱정해 주시는 아이고. 애플레드님께서 크크크크 우시는 줄 알았습니다. 아이고 제가 저도 이제 샤우팅을 하면 워낙 인파이터처럼 외쳐서 진짜 하고 대한민국 지금은 이재명 삼창을 하는데 워낙 세게 질렀더니 계속해서 갈라져서 죄송합니다. 잘 목을 보호하고 해야 되는데 아름다운 목소리로 예. 몸도 붓고 잠도 못 자고 계속 하니까 막 목소리도 그렇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대통령 안가 CCTV 비아폰 뭐 이런 와중에 그 주범들이 모여 있었던 국민의힘 이 당에서는 사실은 실질적으로 진정한 사과라든지 반성 이런 걸 하고 대선이 시작된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지금 거짓말했다라고는 아니지만 했을 것으로 지금 보여지는 한덕수 내란대행 등으로 후보를 바꿔치기 하려는 시도들도 있었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그냥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다시 그들은 오로지 정치공학만 남아서 단일화. 제가 볼 때는 유일한 공약이 단일화 같아요. 다른 공약은 안 보이고. 맞아요. 네. 공약집도 안 만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네. 선관위 등록도 안 했다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그게 제가 이제 해봐서 알잖아요. 그 부분은. 이게 맨 처음에는 매니페스토 본부에다가 10개 핵심 공약을 뽑아서 보내야 되고요. 네. 그래서 그 선서하잖아요. 매니페스토 선서하듯이 다 해야 되고 선관위에 미리 보내서 일종의 이제 승인 인준처럼 그걸 또 크로스체크 기본을 하고 책자를 만들거든요. 그 책은 못 주게 돼 있죠. 법적으로 서점에 팔게 돼 있고 뭐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그러려면 지난주에 다 그걸 마쳤어야 되는데 이들이 후보 결정된 게 며칠 안 되잖아요. 아마도 그 준비나 이런 게 택도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1년에 수백억의 국민 혈세를 지원을 받는 저는 애청자들 늘 강조드리는 게 국민의힘이 괘씸한 게 그 당원의 당비로만 운영이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세금이 수백억이 가고 선거 때는 더 가죠. 맞습니다. 선거 지원금 올해는 해가지고. 500억이 넘어요. 예. 실제 500억이 지원금이. 넘죠. 그래놓고 세상에 그 엄청난 당사를 가지고 그 당직자만 수백 명인 정당이 국회의원도 108명이나 된 정당이 세상에 공약 집을 홈페이지 안 올 선관위 홈페이지에 등록을 안 했다는 거잖아요. 지금 이재명 후보님만이 유일하게 등록한 걸로 되어 있잖아요. 제가 권영국 후보님도 이해가 돼요. 워낙 정당이 지금 가난하고 원외 정당이고 늦게 됐잖아요. 거기도요. 근데 이준석 씨하고 김문수 씨는 뭐 한 겁니까 도대체? 본인들이 장관도 했죠. 국회의원도 했죠. 선거도 많이 치는 사람들이죠. 보조 인력도 최소 수백 명은 되는 사람들이 수십억 수백도 받아먹는 자들이 혈세로. 아니 선거 공약집을 등록을 안 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그건 대국민 약속이거든요. 예. 그리고 영원히 박제돼서 그걸로 지키지 않을 때는 결과 평가를 하게 돼 있는 거잖아요. 다 선관위 중간에. 홈페이지 보셨죠? 등록을 안 해놨다니까요. 아예 이재명 후보만이 등록이 되어 있어요. 네. 나머지는 자기가 박탈돼야 되는 거죠. 법적 의무는 아니고 공고사항으로 돼 있긴 하더만 네.
야, 그래도 그건 진짜 너무했죠. 자, 그래서 이제 단일화 하는데 단일화를 한 사람은 죽어도 안 한다라고 일단 표방을 했습니다. 네. 결과 어떨 것 같습니까? 2007년 대선을 보는 것 같아요. 2007년도 2007년도 대선은 완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이었죠. MB 대 정동영. 예. 그때 이제 문국현 후보가 있었죠. 네. 그래서 정동영 후보와 문국현 후보가 단일화를 하는 일을 가지고 마지막까지 이제 실랑이를 했는데 결국은 안 됐어요. 그래서 결과를 까놓고 보니까 참패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단일화를 막판까지 계속 그 부르짖는 세력에게 국민들은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더라. 네. 왜냐하면 얼마나 자신이 없길래 선거 나와가지고 며칠 앞두고도 단일화만 하느냐. 너네들은 도대체 뭘 하려고 하느냐.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국민들이 마음속에서 계속 하고 계신다는 거죠. 네. 그런 그런 것들이 이제 투표장에서 분명한 투표로서 결정을 딱 보여주시는 이런 국민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때 뭐 저는 이제 민주당이었었는데 되게 다들 그 반성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선거라고 하는 게 본질적으로 아까 선거 공약 얘기도 하셨지만 본질적으로 국민들께 해야 될 기본적 예의들을 하지 않고 네. 공학으로 치닫았을 때 정치 공학만 예, 있는 국민들은 어떻게 우리 정치 세력을 보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보여주셨거든요. 근데 이번에 지금의 국민의 내란 세력의 이 상황이 그때 저희들 상황하고 비슷한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 그만큼 본인들이 그 보여줄 게 없으니까 계속 단일화로 지금 눈속임을 계속 하고 있는데요. 네. 아무리 눈속임을 해도 둘 사이의 그 단일화 효과는 미비할 수밖에 없고 그게 단일화의 목적이 결국은 아무것도 없이 그냥 짝짓기만 하자는 거에 불과하기 때문에 지지할 수 없다라고 하는 국민들이 훨씬 더 많을 것이다. 저는 단언합니다. 국민의힘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모든 조건은 이준석 당신 쪽에서 정해라 하고 던졌습니다. 에 대해서 어떻게 뭐 보십니까? 2030 정책까지 싹 받아안겠다고 방금 저도 봤는데 네. 다급하니까 아예 김문수 빼고 다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김문수 빼고 왜 김문수를 주지? 이런 댓글이 많이 달려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정말 이렇게 단일화를 좋아하는 정당이면 저희들이 이제 이런 우스갯소리로 들더라고요. 그래 이재명 후보가 단일화 해줄게. 대통합하자. 네. 정말 우리 싸우지 말자. 뭐 이런 우스갯소리까지. 진짜 돌이켜보니까 윤재관 대표님 말씀드리니까 저도 2007년이 생각나네요. 네. 정동영 후보 진영에서 저는 그때는 제 3자적 기치에서 NGO에서 그걸 지켜봤는데 뭐 하루에 1%씩 올라간다. 거의 다 따라잡았다. 네. 골든크로스다. 그 얘기는 제가 안 드렸습니다만 사실 실제로 그랬었죠. 그랬습니다. 문자도 엄청 돌고. 그래서 저도 밖에 정당 후보를 응원하는 입장이지만 이거 좀 뻥이 심한 것 같은데 분위기가 안 좋은데 그러면서 또 문국현 후보님하고 막 단일화해서 근데 문국현 후보도 그때 대단했죠. 그때 이제 유한 킴벌리 출신으로 아주 신화적인 그 CEO였잖아요. 끝까지 이제 완주했는데 그때 나중에 문국현 후보 진영이 창정동에 만들어갖고 국회의원이 3명인가 돼요. 지금은 그때는 후보가 의원이 없었을 텐데 2008년 총선 때인가. 그러니까 비슷한 거예요. 지금 개혁신당이 3명인 거랑 세가 또 개인 그 플레이를 했던 그러니까 개인의 어떤 개인기로 버텼던 그때 둘 다 참패했습니다. 정동영 후보도 그렇고 문국현 후보도. 그때 가슴 아픈 추억이지만 지금 김문수, 이준석이 그 꼴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와중에 이제 네가 가라 하와이가 있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이준석 마치 이제 지지하는 것처럼 말을 했죠. 미래 자산에 대한 투자다 했는데 오늘 빵 터진 댓글 하나 봤습니다. 뭐요? 홍준표는 나이 많은 이준석이다. 이준석은 나이 어린 홍준표다. 예, 맞죠. 저는 이준석 후보를요, 이게 조금 좀 과한 표현일 수도 있겠지만 네오나치에 가깝다고 봐요. 네. 왜냐하면 그러니까 미래 세대를 자기가 대표한다고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미래 세대가 짊어져야 될 부담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보여요. 그래서 지난번 토론회 때도 국민연금이라든가 건강보험 이런 문제를 집중적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과연 미래 세대를 책임질 만한 정치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맞긴 맞습니까?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미래 세대를 책임진다고 하면은요, 최소한 인권, 생명, 환경 이런 이슈를 얘기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의 청년층의 어려움을 얘기하려면 청년 주택을 해소하는 문제라든가 청년 일자리를 해소하는 문제나 이런 것들을 얘기해야 되지 상대방 후보한테
반중 친중이니 어쩌니 이런 공격이나 하는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거는 그냥 정치 기술자일 뿐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홍준표 전 시장은 사실은 그런 면에서 이준석 후보하고 좀 닮아 있는 측면이 있죠. 왜냐하면 극우 성향을 갖고 있지만 그나마 정치 이력이나 경력이나 이런 것들로 볼 때 거기까지는 안 가고 합리성을 일부는 갖고 있는 약간 양면성을 갖고 있는 정치인이기도 하거든요. 특히 자기가 정치적 기반이라고 찾은 것, 그러니까 보수층에서는 절대로 지지를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정치적 기반을 찾은 게 청년층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점에서 서로 접점이 맞닿아 있는 부분이 저는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그런 면에서 좀 공감을 해서 하와이에서 뭔가 지지한다는 뜻을 밝혔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오히려 보수층한테 더 욕먹을 짓을 했다. 네. 근데 김문수 후보 지지한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마사지를 누가 한 것 같고요. 가서 마사지라고 특단에 갔다 한다면? 와서. 네.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 지지한다고 공개적으로 의사표명을 했으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김대식을 통해서 했죠, 김대식. 네. 네, 그것도 그러니까. 본심인지가 불분명하죠. 본심은 아니었던 거죠. 파란 페이스북 올려놓고 네, 그랬던데. 김대식 씨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당대표를 할 때 예. 여연 원장을 예, 여대연구원장이라. 네. 그러니까 그건 마지 못해서 그냥 그래 뭐 네가 그냥 가가지고 얘기할 거면 안 하고 되나? 싶으면 해 이렇게 그랬을 얘기를 한 거예요. 거니까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이번 선거판을 움직일 만큼의 뭔가의 어떤 그 변수로 작용할 지지 의사 정도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냥 하와이에 계신 분이 하와이 바람 쐬고 하와이에서 편안하게 쉬시면서 그냥 글 하나 올렸다. 좀 그 정도로 평가합니다. 저는 제가 두 가지 이제 단일화의 그럼 여파가 어떨 것이냐하고 단일화를 할 것이냐에 대해서 한번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단일화의 여파는 거의 없다. 그건 3년 전에 보시면 윤석열, 안철수 단일화에서 이겼다라고 일각에서 해석을 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 명태균 씨가 9차례 3월 8일까지 3월 9일 대선이었는데 한 번도 안 빼놓고 매일 여론조사를 합니다. 그 여론조사에서 나왔던 윤석열과 안철수의 지지율이 있었는데 단일화를 했잖아요. 했는데 하나도 플러스가 되지 않아요. 그냥 그대로 가요. 지금 물론 상황이 다르지만 그때보다 더 나을 게 없다라는 거 한 가지. 그래서 그 부분 단일화에 대해서 너무 걱정할 건 아니다. 다만 어쨌든 지각이 변동이 되는 부분 그거에 따라서 이들이 또 구사할 수 있는 다른 전략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주의 깊게 봐야 된다는 거 한 가지랑요. 저는 10% 못 얻을 것 같으면 단일화 한다고 봅니다. 마지막에 이제 명태균 씨가 뒤에서 어느 정도 코치를 하고 있다라고 본다면 통화한 거 오픈됐으니까 예. 그렇다고 본다면 명태균 씨가 이런 걸 던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추정이 됩니다. 국민의힘 전당원 투표로 붙자. 이게 이제 명분이죠.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 명분. 안 받으면은 당신들 쪼잔하게 당신들 저 당원으로 하자는데 안 붙어? 이거 그 받아서 저도 자기는 명분을 얻었으니까 상관이 없고요. 만약에 뭐 만에 하나 그렇게 해서 사람이 개를 무는 결과가 됐다. 이러면 자기는 히트가 되는 거니까 좋고 등등등 해서 아마 그런 계산 하에서 던질 거라고 저는 추정을 합니다. 네, 저는 글쎄요 뭐 10이 넘으면 안 할 거고요. 안철수도 단일화하는데 뭐 이준석이라고 못할까 이런 생각은 하는데요.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판이 다르다고 생각하고요. 단일화한다 하더라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뭐 상대방을 이길 만큼의 단일화는 절대 안 된다 네. 이렇게 보고 그게 사실은 상수라고 가정해 볼 때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했을 때 과연 얻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일종의 이제 보수의 이게 계급적이라고 해야 되나 뭐라 해야 되나 그러니까 단일화를 하는 그러니까 희생이나 헌신했다고 하는 그것 말고 이준석한테 과연 남는 게 뭐가 있을까? 좀 별로 남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준석 후보가 가지고 있는 지지층은요, 굉장히 우경화되어 있는 그러니까 20대 뭐 사실 이념으로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20대 한 20%, 30대 한 10% 중반대인 특히 남성에게 편중되어 있는 지지층이란 말이에요. 그게 원래 이준석을 떠받치는 한 5%의 지지율이에요. 근데 단일화를 했을 때 그 지지층이 가만히 있을까요? 김문수 쪽으로 안 가요. 제가 볼 때는. 이재명, 김문수로 갈라지게 되거나 아니면 투표를 포기할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그럼 플러스해가지고 얻어질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막판에 기세 싸움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걸 좀 밀어가지고 좀 더 많은 지지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착각하든 아니면 머릿속으로 계산하는 것 같은데 절대 그대로 안 된다. 네. 그럼 이준석이가 얻을 수 있는 거는 대선 끝나고 난 다음에 보수가 해초모해 할 때 그때 주도권을 가지고 가는 거고 줄 수 있는 대가는 너가 당대표 할 수 있게 우리가 도와줄게 이건데요. 이준석이 바보예요? 이미 맞습니다. 당에서 쫓겨난 적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신윤기를 뭘 믿고 거기 들어가가지고 네. 당권 준다고 하는데 가요? 아무도 그건 약속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이미 다 경험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바보 우리 좀 똘똘한 네오나치 정치 기술자 이준석은 그 정도는 충분히 계산할 수 있다. 자, 저희가 의견을 대충 지금 이제 전문가분들 말씀을 종합해 보면 단일화 뭐 걱정할 바는 아니다. 다만 뭐 그에 따른 어떤 움직임에 대한 그것들은 예의주시하자. 요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느 분께서 좀 전에 개장수선거 운동해 주냐라고 댓글이 하나 아유, 지나갔었는데, 무슨 개장- 네, 지금 저도- 13,000분 뜨겁게 아니, 해주셔서 어떻게 우리 신영 감사드리고요. 교수님이 네. 워낙 그 스트라무스? 노스트라다무스, 신스트라다무스 같은 분이어서 아니 그러니까 교수님의 의견이 약간 저기 애매했는데 네, 네. 한다 안 한다요. 네. 내기 한 바꿔 막 요즘 내기가 유행하더라고 단위랑. 저 아까 말씀드렸듯이 10%가 안 되면 10%를 못 얻을 거라고 보여지면 지금 보여지고 있어요. 네. KBS 여론조사랑 뭐 꽃하고 몇 가지를 보면 KBS 보고 실망했을 거예요. 중도층에서 6%밖에 안 나오는 거 보고. 그러면 한다는 건 뭐냐면 유승민 전 대표 케이스를 이들이 많이 보고 있어요. 밖에 있다가 영원히 아웃되는 수가 있다. 싸워도 안에 가서 싸워야 된다. 당권 투쟁도 홍준표 씨도 마찬가지 생각을 할 거라고 보고, 그래서 저는 10을 놓고 지금 당내에서는 항상 매일매일 여론조사를 한단 말이죠. 예. 비공표 여론조사를 매일매일 하니까 그걸 보고 10이 안 되면 한다고 판단합니다. 저는 이게 한다는 이준석이가 그게- 보니까 그럼 내기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아니, 지금 또 이제 일각의 소문을 하면 못한다는데? 예. 저기 합쳐갖고 이기면 총리를 달라 그리고 합당하자 뭐 이런 딜이 오곤다는 해야 되더라고요. 네, 네, 이미 그거는 실제로 그렇게 하긴 네, 했다고 네, 하는데 그런 얘기, 네. 의미 그러니까 없는 그냥 단일화가 얘기죠. 아니라 예. 아예 합당으로 하고 아까 말한 것처럼 당원 총투표 같은 이벤트 하고 그다음에 이기면 당권뿐만 아니라 총리까지 먹고 뭐 완전히. 네, 근데 이게 합쳐서 이길 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번에는. 네, 본인도 여론조사 할 거 아니에요. 거의 지지가 5대5로 나눠져 버린단 말이죠. 이재명도 가고 기권호도 가고 아마 일부는 권영국한테로 갈 거예요. 이도저도 아니 야 다 싫어하는 사람들은. 네, 이런 상태에서 자기가 단일해갖고 효과도 없고 참패만 있다. 그러면 이준석이 워낙에 앞서가고 이 잔머리를 굴리기 때문에 내가 단일하면 손해만 더 많이 본다 이번에. 오히려 건조 있게 죄송합니다 옛날에. 네. 아, 왜 그 그- 의미 있어요? 그렇죠. 근성 있게 나가서 음. 젊은 친구가 아주 그냥 패기 있네. 자기 한 말 지켰네. 뚝심 있네. 그렇게 국민의힘이 단일화자네 지켜. 이걸로 자기 정책 자산 얻을 가능성이 이번엔 높아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고집을 피면은요 이번 대선에서는 낙선할 수 있어요. 근데 이준석이 이길 거라고 기대하는 사람 별로 없어 사실은. 네. 그럼 낙선해요. 그럼 보수가 세력을 재편할 때 이준석은 러브콜 대상이 된단 말이에요. 어떤 방식으로든 이준석을 부를 거예요. 부르면 그때 가서 당대당 통합하고 빚도 또 하나 주면 되지 국민의힘이. 근데 이제 뭐 걱정이에요. 엊그제 사실은 제가 뭐 자세히 오픈을 안 드렸는데 실명으로 말씀드리긴 못하지만 임땡땡 윤석열의 동기입니다. 서울법대. 그리고 김땡땡 대통령실에 근무했던 분입니다. 그분들이 이제 이준석 쪽의 개혁신당 이제 김철근 사무총장인가요? 좀 선대 뭐 예, 있겠죠. 종합 상황실장. 네네 그분을 만나서 이제 이야기를 할 때 그분이 굉장히 화가 났다는 거죠. 화가 난 이유는 요거라고 합니다. 단순히 뭐 좀 전에 이제 뭐 총리다 뭐 이런 거 사실은 그렇게 하면 이제 후보 매수죄가 되는 거죠. 근데 이들이 그렇죠. 협박 아닌 협박을 했다. 이건 제가 이제 언더커버로 진짜 확인을 한 사항이에요. 협박 아닌 협박을 했다는 게 뭔 내용이냐면 자 만약에 졌을 때 김문수 후보를 건드리겠냐. 이미 뭐 정치적 효용 가치가 없어서 그러면 너다 당신이다. 당신 저 죽을 수 있다. 라는 식으로 이제 계속 협박을 했다는 거죠. 명태균 씨 거 뭐 저 김건희 가서 뭐 마치 준서가 하는 거 들어보셨죠? 등등등으로 얘기를 해서 굉장히 화가 나서 첫 번째 그게 이제 서로 티격태격하다 끝났다라는 얘기입니다. 요 엊그제 버전입니다. 요게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런 협박이 오고 또 한 가지 재밌는 게 이병철 변호사도 오픈을 했지만 그 성상납에 대한 게 무고죄 명예훼손 무고 이렇게 걸려 있는 그 부분에서 이게 재정 신청에 의해서 지금 검찰에 여전히 계류가 돼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네. 그거 언제든지 다시 수사를 할 수도 있는 그러니까 굉장히 신변에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있을 겁니다. 역시 내란 세력은 뭐 다 뭐가 달라도 다르네요. 그렇죠. 마지막 협박하는 기술들이 있나 검찰의 봐요. 칼을 자기네들이 들고 지금 이준석을 치려고 하면서 안 하면 죽는다, 안 하면 죽는다 이렇게 협박하고 있다는 건데
글쎄요. 정치는 원래 그렇게 해가지고 꺾이면은 그게 죽는 거 아닌가요? 또 고기를 세워야지 안 죽지. 근데 거기에 휘말릴지는 모르겠네요. 이준석이 협박을 당하고 있을 수도 있지만 이준석이 또 즐기고 있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네네. 지금도 역시 양두구육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 맞아요. 맞습니다. 예, 제2의 양두구육입니다. 저는 단일화 논란을 이준석의 2025년도판 양두구육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안 될 거가 뻔히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계속 자기의 프로파간다의 방식으로 해서 계속 그 개고입하고 있는 거죠. 예. 자기의 몸값을 계속 높이기 위한 네. 내용으로 계속 하고 있는 건데 단일화 안 한다 이런 얘기 전혀 하지 않고 네네. 투표용지에 그 내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얘기하면서 맞아요. 자기의 몸값을 계속 높이는데 거기서 그쳤으면 그냥 아유 뭐 젊은 애가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말 텐데 노무현 대통령을 팔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는 정말 제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그거야말로 진짜 양두구육이죠. 예. 맞아요. 노무현 대통령처럼 살고 싶었다. 노무현 정신 덕분에 지금까지 정치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전 국민에게 공보물로 보냈어요. 언제 본인에게 노무현 대통령이 얘기했습니까? 예. 그리고 마치 본인이 귓속말 들은 것 같아요. 본인이 그것만 뭐 보면. 험지에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받아고 험지에 갔고 뭐 여러 기득권에 반대를 했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노무현 대통령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장 사랑하는 전직 대통령을 자기가 가장 비호감이 높은 정치인이 팔고 있어요. 이것도 역시 양두구육 비슷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양두구육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댓글을 될것 같습니다. 보니까 이준석 후보 얘기 그만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감동의 댓글이 후원이 있어서 일본에서 후타스님께서 엔화로 3,000엔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뭐 금액을 떠나서 정말 감동 감사드립니다. 신용화 교수님들 응원합니다. 저는 토요일 도쿄에서 투표했어요. 작년 총선 때보다 확실히 줄이 길더라고요. 야, 압도적 승리를 기원합니다. 너무 좋아요. 썬님께서 이준석은 정치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네, 대부분 비슷한 의견들을 주시고 계시고요. 14,000분 뜨겁게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와중에 이제 전국 법관회의가 열려서 오늘 뭔 얘기를 하나, 진짜 뭐 조의대나 직위원 등에 대해서 어떤 반성의 얘기라도 있나 하고 봤더니 이제 자기들도 곤란했던 모양이죠. 결론을 안 내리고 일종의 이제 정해 휴회 개념으로 해서 다음번에 대선 끝나고 또 한다. 이렇게 네. 이제 뭐 이상한 결론을 내려놨더라고요. 이상한 모양새를. 소장님 원래 어떻게 보세요? 우리 국민들께서 법관 대표자회의를 소집해라는 것은 이 조의대나 사법 쿠데타에 대해서 아니 우리도 판사지만 그렇게 재판해 본 적도 없고 그렇게 해라고 배우지도 않았는데 웬일입니까? 웬짓입니까? 이게 왜 절차 내규와 관행을 전원합의체 뭐 몇 년 걸렸잖아요. 우리 조국혁 씨나 박은정 의원이 일일이 다 조사했는데 그거 뭐 제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도 도로공사 서비스 노동자들이 도로공사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해달라 불법 확인이었다. 이거 10년째 판결 안 내리고 있는 대법원입니다. 네. 지금 5년 10년 내 사건도 있어요. 그렇죠. 진짜 그놈들은 얼마 피눈물 나요. 근데 지질 1위 후보를 그것도 50% 안팎 1위 후보를 날리려고 공작을 했는데 판사들이 항의하는 회의일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뭐 조의대나 직위원에 대해서 너무 심합니다. 왜 국회가 국민들 언론이 이렇게 혼냅니까? 개입합니까? 법원은 우리 마음대로 해야 됩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방향을 잡은 자들도 있고. 근데 무서워서 이렇게 못하고 일단 내용 연기하는 거죠. 네. 근데 최소한의 법관들이 양심이 있다면 좋습니다. 양비론도 좋으니까 조의대와 직위원은 잘못됐다 하고 하지만 외부에서도 너무 과합니다 하면 우리가 오케이 너무 과한 부분이 있었다면 우리도 절제하겠지만 최소한 법원이 먼저 이성의 눈으로 그다음에 자정의 눈으로 조기현과 직위원과 조의대와 직위원 조기현에 대해서 자기들 스스로 이건 잘못됐다고 지정을 해줘야죠. 네네. 근데 그 내용이 빠지면요. 제가 보기 정치검찰 해체하듯이 야 사법부도 완전히 다시 구성하자. 네네. 이건 정말 완전히 권력과 상층부와 그 다음에
자본으로부터 독립을 했더니 국민과 민주주의로부터 독립해서 지들 멋대로 하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신 없으니까 뒤로 연기한 것 같습니다. 엉뚱한 발표하느니 뒤로 연기하는 게 더 낫겠죠. 자신들이 없겠죠, 본인들도. 법관회의 왜 했습니까? 그래 말이에요. 예. 저 자기들 뭐 사법권 독립 침해하지 마라 이것 때문에 한 건가요? 법관회의에 출범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역사적으로 보면 제왕적 대법원장에 대한 견제를 예. 네. 하기 위해서 처음에 출발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전국 법관회의를 한다는 얘기는 사법부 내에 자정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근데 자정 능력도 하나도 없이 그냥 위야무야 끝내고 2월 2일까지는 아직까지도 우리가 버텨도 되는 사법부의 시간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엄청난 착각이죠. 주기현 말을 그러면 믿어서 그런 걸까요? 아니 그렇지 않고서야 사법부 내에 자정 능력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국민들이 줬고 본인들이 그것을 받아서 법관회의를 열었는데 그 기회를 바로 찬 거 아닙니까? 네. 최소한 6월 2일 전까지는 우리의 시간이다.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런 오만함이 가미되지 않고서야 어떻게 법관회의라고 하는 기본적인 취지를 방기하고 이렇게 기회를 스스로 차버립니까? 국민들로부터 사법부가 독립되고 사법부가 독립을 지켜줘야 되겠다는 국민들이 다시 한번 확신이 들게끔 본인들의 자정 능력을 보여줬어야 되죠. 네. 최소한 대법원은 잘못됐다. 맞아요. 네. 잘못됐다. 국민들의 선택을 앞두고 대법원이 이례적인 속도로 그렇게 한 것은 잘못됐고 네. 그러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절차적인 문제들 그리고 앞법부의 사법부에 앞으로 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는 선거가 끝나기 이후까지도 계속 논의해서 우리의 입장을 좀 얘기하겠다. 이 정도도 아니고 네. 아예 그냥 선거 이후에 다시 논의하겠다 하고 아무 말 없는 거잖아요. 그럼 국민을 정말 바보로 하는 거죠. 그러면 전제가 윤리감사실에서 그 주기현 그 부장이 얘기한 자기는 밥 써주고 갔다가 그냥 먼저 나와서 술은 안 먹었다. 술값은 누가 냈는지 모른다. 이 말을 믿어서 지금 이런 현상이 생긴 거예요? 아, 그거 그렇진 어제 않을 뉴스 것 보니까 윤리감사실은 다시 조사를 한다 이렇게 나오던데 다시 한다는 얘기는 미심 적어서 다 믿지 못하겠다 이런 뜻 아닐까요? 아니 판사 한 명에 결재 기록 뒤지는데도 이렇게 오래 걸리는데 재판은 어쩜 그렇게 6일 만에 일사천리로 할까요? 네?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재판 아니 대부분 전원합의체 그 많은 판사들 14명이 모여있는 집단이고 실제로 이번에 재판에 관여한 거 12명인데 12명 목에서 의견 일치를 그런 식으로 보는데 그거는 아니 심리하는 시점으로 따지면 9일 만에 결론 내린 거잖아요. 네. 직위원 하나 결론 내리는 게 9일이 걸려요? 그냥 그렇죠. 카드 결제 기록이나 아유. 몇 가지만 확인하면 금방 나오겠구나. 그거에 불러다가 조진 다음에 야너 신용카드 결제랑 다 보자. 네가 그날 돈 냈냐 안 냈냐. 그럼 하루만 걸려. 하루쯤이면 끝날 텐데. 뭐 그러니까 이렇게 이게 시간을 끌어요. 정상적인 합리적 사고를 갖고 있는 국민들이 볼 때 그러니까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얼마나 어이가 없는지를 다시 한번 네. 보여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러네요. 저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앞서 말씀하신 거에 다 동의하는데요. 김혜영 서울 남부지법 부장판사 지금 전국 법관대표회 의장 맡고 있잖아요. 저 응원합니다. 응원해주고 싶습니다. 네. 왜냐하면 안건을 채택하는 거는 26명 정도 동의가 있으면 되거든요. 네. 근데 두 가지 안건을 올렸는데 겉에 발표한 거하고 달리 사법부 재판의 공정성의 문제 안건이 들어가 있다는 거잖아요. 네, 지금. 네. 예. 거기까지 올리는데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게 첫째 드는 그렇죠. 생각이고요. 둘째로는 이번에 뭔가 제대로 논의하지도 않고 일단은 정회를 했다고 보는 거잖아요. 아니 휴회를 한 거죠. 그러니까. 예, 일종의 그거랑 휴회 개념인 것 휴회 같습니다. 개념인 뉴스 건데요. 나온 거 상으로는. 그 다수의 판사들의 생각은 그냥 여기에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우리가 논쟁을 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외부에 알려지게 되면 그것 자체가 정치적으로 선거 국면에서 영향을 미칠 거다. 여기에 대한 어떤 걱정, 두려움, 공포 이게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판사들을 끌어내가지고 어찌됐든 전국 법관 대표회의를 열게 만들었다고 하는 측면에서는 사법부 내에서 이런 그 대법원 전원합의체 말도 안 되는 판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판사들이 있기는 하지만 다수는 아니다. 근데 그걸 끌고 와가지고 여기까지 갖다 놨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응원해주고 싶어요. 네. 나중에 선거 국면 끝나고 난 다음에 대선 끝나고 열리는 법관대표회의 때는 그래도 이렇게 눈치 보는 판사들은 아마 적극적으로 얘기 안 할 테니까 그렇지 않은 판사들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주면 그래도 사법부 독립성이나 재판의 공정성에 대해서 유의미한
뭔가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있겠다. 여기에 그러면 대한 다음번 일말의 이제 기대는 저는 하고 있습니다. 6월 3일 이후를 다시 봐야 되겠네요. 뭐 네. 사실 뭐 큰 기대는 아니었지만 아마 태세 전환, 급 태세 전환 할지도 모르니까. 그때는 보수 진영 눈치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네. 볼 필요는 좀 없어지는 측면이 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그때는 조금 더 의미 있는 결정이 나오겠지만 이번에는 제대로 된 논의하지도 않고 이걸 먼저 안건으로 올렸을 것 같아요. 네, 다수의 판사들이.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지금은 입장 밝히지 말고 여기서 일단 멈춤합시다라고 한 안건이 먼저 올라가서 결정이 돼버린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 틈바구니에서 싸우는 판사들을 그나마 좀 전 응원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5,000여 분이 뜨겁게 글을 주셨는데 아주 중요한 걸 하나 지적을 해주셔서 이제 그 대법원 이 내용도 충분히 많은 국민들께서 이해를 하셨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제 투표일이 8일밖에 남지 않았고 사전 투표일이 이제 9, 30이잖아요. 이게 평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산나물님께서 사전 투표일은 29, 30, 6시부터 6시까지입니다. 감사드리고요. 제드래곤 평택 탕정 근로자들 투표권을 보장하라. 자, 이게 저희가 정말 압도적으로 이겨야만 그 내란에 세력들이 쌓아놓은 그 오물을 일소를 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것인데 지금 가장 큰 걱정이 하나 있습니다. 사전 투표일이 평일입니다. 평일. 금요일, 토요일이면 좋았을 텐데 목금 그래서 이 말까지 나온 거예요. 내란 대행과 내란 세력들이 치밀하게 투표 선거일 마지막 그 6월 3일이 마지노선이었는데 여러 가지를 계산해서 사전 투표일이 평일이 되게 만들었다라는 설까지 이제 나오는 거죠. 하도 이제 화들이 맞습니다. 나고 황당하니까 어쨌거나 그 지금 사전 투표일이 이렇게 평일로 돼 있는데 문제는 이제 예를 들어서 하나가 나온 거지만 삼성전자 평택 공장에 약 5만 2천 명의 근로자들이 24시간 교대 근무를 하는데 투표할 시간이 없다는 거죠. 어떻게 하죠, 이거? 아니, 그러니까 이 부분에 그래서 대해서는 제드래곤 투표권 보장해라는 네네네. 거죠. 네. 일단 이제 우리 사장님들이나 관리자들이 29, 30 사실은 웬만한 회사 2, 30분, 10분 거리 안에 다 있거든요. 사전투표소가. 네. 점심시간을 2, 30분만 연장해도 됩니다. 그 보장을 해줘야죠. 예, 이건 회사 측에서. 식사하시고 네. 운동삼아 갔다 오십시오. 누구를 찍던. 네, 네. 요걸 이제 저는 전국 회사들이 사장님들, 오너들, CEO들, 임직원들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게 법으로 강제를 네. 할 수 없고 이제 지금은 권유할 수 있는 호소 거죠. 예. 호소 권유하는 것밖에 예, 예, 예. 없잖아요. 문제가. 그리고 뭐 아침에 그럼 뭐 투표하고 와라고 한다든지 저녁에 30분 먼저 끝내준다든지 이런 다양한 좀 회사 차원에서 지금 6월 3일 날 원래 택배기사님들이 하루 종일 일을 하잖아요. 그 거의. 플랫폼 예, 노동자들은 정말로 시간을 낼 수 없는 지금 그래서 이- 이건 민주당 을지위원회랑 뭐 저희들 또 나서서 기자회견하고 문제 제기해서 택배사들 그날 시기로 한 거예요. 예. 그 다음날 물량이 많아진 건 또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이렇게 좀 예. 전 사회적으로 문화를 만들어야 돼요. 또 한 가지는 삼성전자도 법적으로- 네네. 우리 이재명 후보께서 민주당 대표 시절에 삼성전자 청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 샤피라고 해서 그건 삼성이 아주 잘하는 건데 1년에 한 2, 3천 명의 교육생을 무료로 1년 내내 교육시켜주고 한 달에 생활비 100만 원까지 무상으로 지원해주는 소프트웨어 최고 교육기관이 있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가 방문했잖아요. 이재용 회장이 직접 맞이하고 그리고 삼성이 또 굉장히 좋아했다는 거예요. 삼성에도 이재명 팬이 많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 일을 계기로. 네. 그래놓고 투표 시간을 보장 안 해주면 안 되지. 좀 아쉬운 게 법적으로 한 8시까지 했으면 어떻을까 하는 아쉬움이 그러니까요. 있어요. 6시로 끊으니까 보궐선거는 일반 8시까지 하는데. 그렇죠. 네. 본선거는 8시인데. 본선거는 8시까지 그러니까요. 하죠.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투표 국민 참정권 보장하는 건 헌법상 권리이기 때문에 그걸 회사들도 배려해야 된다고. 한 가지가 또 있더라고요. 삼성 평택에 거기서 투표소가 한 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5만 2천 명 근로자가 다 투표권이 거의 다 있을 건데 예를 들어 중간에 가서 이렇게 잠시 하려고 그래도 하나밖에 없으면 굉장히 뭐 줄이 많아서 마음도 급하고 교대 근무 시간 뭐 짧을 텐데 그런 네. 부분들이 그러니까 아쉬워서 투표소를 더 설치하고 이재용 회장은 윤석열 뒤에 돌아다니면서 같이 따라다니고 떡볶이 먹지 말고 투표하게 해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모욕 안 당하잖아. 예, 예. 해외 순방 쫓아다니면서 같이 소포 마셔가지고 막 엘리베이터에 토하고 막 이런 네. 총수들 그거 진짜 못 볼 걸 다 봤던 거 아니에요. 그거 안 당하고 싶으면 투표권 보장하라. 네. 뒤에 대통령 쫄랑쫄랑 쫓아다니면서 떡볶이 먹지 말고 제대로 경영하고 노동자들 참정권 보장하고 그러면은 노동자들이 당연히
그 대기업 총수말 잘 들을 거 아닙니까? 근데 충분히 리더십 있게 딱 뒤따라 줄 거고 그거 제대로 할 일도 안 하고 난 다음에 봐주세요 이렇게 하는 총수말 누가 듣겠어요. 네. 선관위가 너무 좀 몸살리는 거 아닐까 싶은 걱정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 정도 되면 선관위가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해가지고 투표수를 좀 많이 늘리거든요. 네. 협의하는데 근데 최근에 이제 워낙 이제 그들이 중앙선관위를 공격을 많이 하다 또 보니까 사전 투표에 대해서 그들은 부정선거 예, 이런 거에 예, 예. 뭐 원흉인 것처럼 그렇게 네, 계속 예, 하니까. 그렇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꼭 해야 될 일을 지금 움츠리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걱정이 됩니다. 바로 좀 확인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네, 어쨌든 주어진 여건 내에서 최대한 투표할 수 있도록 평일이지만 새벽이든 꼭 투표하셔서 압도적으로 내란 세력을 진압할 수 있게 주변에도 널리 전파해 주시면 좋겠고요. 계속해서 이제 상대들이 뭐 거북섬, 시화에 있는 거북섬 이런 것들로 이제 지역 말단적인 거 120원 커피 전체 문맥이나 내용은 다 없어지고 딱 그냥 그 특정 대목이나 뭐 숫자 이런 걸 지목해서 이제 공격을 하는데 좀 전에 이재명 또 후보가 선제적으로 하나 치고 나왔습니다. 아마 아젠다를 끌고 나가고 치고 나가고 하는 데 있어서는 뭐 탁월하게 잘 끌고 오셨는데 또 상대들은 그거에 대한 이제 뒷발목 잡는 데만 급급하고 쫓아오는 데 급급했는데 민간인 국방장관을 좀 전에 이제 한 1시간 정도 된 것 같아요. 하니까 지금 우리 댓글에도 어떻게 민간인을 국방장관을 일반인으로 하느냐 여러 이제 말들이 있는데 우선 그 개념을 분리해서 보셔야 됩니다. 민간인이라는 게 이제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면 지금 참모총장이던 사람을 옷을 벗겨서 민간인 만든 다음에 바로 국방장관 시키고 이런 일도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민간인이라는 게 꼭 그냥 완전 일반인이냐 군 출신의 일반인이냐 이런 것들이 혼용돼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실제 국방차관 같은 경우는 기존에도 기재부 관료를 국방차관에 임명한다든지 또 지난번 국방차관 했던 신범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연구원이었는데 외교안보 연구원이었는데 국방차관을 임명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이제 전문가적으로 또 국방차관 같은 경우는 이제 방사청 등등을 같이 통제하고 하면서 그 예산 이런 부분에 전문가들이 또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미 이제 많이 일반인들이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장관에 대한 달이니까 아마 걱정이 많이 되셨나 봐요. 일반인이라고 해놓으니까. 근데 미국 같은 데도 일반인 하잖아요. 네, 그리고 네. 폭술수 진행자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국방부장관이 그리고 우리나라도 역사가 역사가 깁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2004년부터 계속 국방부 장관을 문민화를 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계속 발표를 했는데 그때 이제 전시작전권 환수 문제 이런 문제들하고 겹치면서 이제 실행을 못 하셔가지고 너무 안타까워하셨던 기억이 이제 생생하거든요. 근데 좀 이제 문민화를 하게 되면 가장 좋은 거는 역시나 민주적인 통제입니다. 네. 군도 계속 지금 민주화가 됐기 때문에 군이 이제 반동을 하지 않을 거라고 우리가 확신했지만 그거에 대해서 우리 배신을 당했지 않습니까? 네. 아니 국방장관이 쿠데타의 주범으로 지금 그러니까요.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군에 대한 전문성이보다는 민주주의자, 그러니까 민주주의자는 확실한 투철한 확고한 신념 이런 것들이 분명히 갖추어져 있는 사람이 군을 통제해야만 그 군이 국민들에게 총뿌리를 겨누지 않는다. 그것이 우리의 지금 시대 정신이기 때문에 지금 오늘의 발표는 너무 시의적절하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어느 분께서 조각을 해서 올리셨어요. 지민님께서 박은정 법무장관, 박선원 국정원장, 김병주 국방부 장관 다 조각을 하셔서 올리셨습니다. 이것은 아주 오래된 원칙으로 많은 나라에서 확립됐는데요. 네네. 국방부의 문민 통제. 네. YS 우리도 아마 김영삼 정권 때부터 아마 시작됐던 것 같은데요. 제 기억에. 네. 거슬러 올라가면.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도 처음에도 군인 출신이긴 하지만 민간인을 시켰잖아요. 국방부 장관. 송영무 장관도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댓글 중에 네. 보시면 김종대 시켜라 성건남님께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동원님께서도 될수 있는 김종대라니까요. 거죠. 아니, 그러니까 군의 문민통치, 문민화 작업은 계속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군 출신을 자꾸 국방부 장관으로 계속 임명했던 거예요. 근데 최소한 거기에도 금도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곧바로 예를 들어서 캠프에 들어갔다는 사람이나 아니면은 여당 국회의원, 군 출신 여당 국회의원이었던 사람을 바로 국방부 장관으로 꽂아버리거나 이런 일은 없었던 거예요. 특히나
경호처장 출신을 국방부 장관이 임명하는 거는 그 옛날 박정희 시절 때나 있었던 거지. 그 진짜 쿠데타 저질러 네. 작정하고 한 거죠. 그럼요. 다 이제 드러났지만 그 동안에 그 정도는 안 할 거야라고 해서 최소한 군 출신 인사 중에서도 여당하고 너무 긴밀하게 관여가 돼 있지 않은 사람들을 보통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했던 거예요. 그 정도는 완전한 문민화는 못하더라도 그 정도는 지키는 선에서 왔는데 윤석열 들어오고 난 다음에 그걸 싸그리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개헌까지 갔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가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네. 그래서 지금 군령권을 국방부 장관이 합참의장을 통해서 행사할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원래는 그걸 끊어야 되는 거예요. 합참의장은 군을 움직일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거고요. 국방부 장관은 군령권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군의 전반적인 문제에 있어서 합참의장하고 같이 그러니까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군을 움직이는 권한이 아니라 그거는 별도로 따로 떼어놓고 합참의장을 지휘할 수 있도록 한다거나 이렇게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게 다 뒤섞여 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군령과 군 정권이 분리돼 있는데 군 정권은 김용현 장관 그 하면서는 완전히 뭐 국방장관이 쿠데타 저기를 진두지휘할 정도의 그런 거였으니까 그러니까 합참까지 빼고 그냥 막. 네. 그러니까 국방부 장관은 그 폐지하고. 정책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고 예를 들면 하다못해 방산이나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우리가 좀 관심도 많이 되는 것처럼 그런 거 하고 군 외교 문제 이런 거 하면 되는 거고 군령권은 합참의장이 갖고 있으면서 전문적인 군 지식을 통해 가지고 군을 지휘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합참의장이 혼자 합니까 다? 네. 주한미군 사령관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상관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군을 사실 못 움직여요, 우리나라는. 근데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한테 군령권이 있다 그래가지고 바로 개헌군을 동원해가지고 동원할 수 있도록 해놓은 거 아니에요. 미국이 얼마나 반발했어요,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그 시스템을 다시 정비할 필요가 있고 이제는 국방부 장관을 민간 출신으로 임명해도 된다. 파란비님께서 아주 전국을 찌르는 농담을 해주셨는데요. 민간인 안산보살 노상원이 윤씨개헌령 설계한 거니까 이미 내란당도 국방부 장관 민간인으로 했는데 뭐 아주 저 전국을 찔렀고요. 이 주제를 잠시 다루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조각을 정말 여러 사람을 장관 후보로 올려놓으셔서 재밌게 지금 본인들끼리 누가 돼야 된다고 막 서로 시청자 여러분들이 티격태격 아주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선거 8일 남았습니다. 여론조사 가지고 빌드업 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이들이 이제 깜깜이 기간이 내일 모레부터 이제 여론조사 발표를 못 하다 보니까 바로 이제 지금 다 붙었다, 골든크로스다, 장난치듯이 이제 많이 얘기하는데 우선 PD님 혹시 KBS 여론조사 있습니까? 3,000 샘플. 어제 그저께 발표된 건데 한국리서치에서 3,000명을 평일과 휴일을 섞어서 직접 전화 여론조사로 한 거, 그 대선 후보 지지도 제가 드렸던 도표 여기 있는 도표 한번 띄워줘 보시겠어요? 네네. 지금 보시면 많은 분들이 정말로 여론조사가 붙었느니 뭐 엄청나게 올라가서 골든 크로스니 막 하고 있는데 그게 대부분은 이제 ARS 전화였고 또 갤럽에서 한 것 같은 경우는 일주 사이에 일주 전 발표에서는 보수가표집이 5명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엊그제 발표된 거에는 갑자기 125명이 보수가표집이 돼서 약 12%가 이제 이렇게 됐는데 물론 여론조사 회사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수가표집이 의미 없다 이렇게 말은 합니다. 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결과를 보면. 왜냐하면 여론조사 하는 시간하고 이게 밀접하게 관련이 있어요. 업무 시간에 9시부터 6시 이때 전화 받아서 제대로 응답할 수 있는 한 3, 4, 50대 직장인들이 있습니까? 없죠. 전화 오면 다 안 받고 끊어버리고. 그래서 휴일하고 섞어서 주로 하게 되는 건데 굉장히 지금 요 조사가 지금 높네요. KBS 한국리서치가 했는데 요거 에피소드가 많아요. KBS가 이 결과를 놓고 굉장히 내부적으로 경론을 벌였다는 거 아니에요? 바로 발표를 못하고 여튼 한심한. 그건 또 범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방송을 악용한 거 아니에요. 그걸 진짜 그런 여론조사에서 그냥 발표하면 되잖아요. 네. 그럼요. 네, 사기만 아니라면. 그러니까 그 진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면은 그 진짜 진상 KBS는 조사야. 아주 KBS는 심각한 지금 조직이라고. KBS 언론노조 KBS 본부가 거의 매일처럼声明을 내더라고요. 네. 지금 사장 김건희 보도가 안 나오는데 여전히 김건희를 상대로 모시고 있어요, 사장이. KBS만 김건희 보도가 안 나온대요, 제대로. 네, 좀 전에 이제 여론조사 보시면 다시 한번 그 그래프 보시면 49대 34거든요. 그러니까 좁혀졌느니 뭐니 이제 한참 호들갑들을 떨었는데 3,000 샘플에 교환원이 직접 전화해서 일일이 물어보면
교환원이 전화하는 것과 아닌 것의 ARS의 결정적 차이는 뭐가 있냐면요. 보통 60, 70대 분들이 요즘 훈련이 돼서 익숙해져서 20, 30대를 누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지역도 TK 이런 데 표집으로 하면 금방 차기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막 쏘기거든요. 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사투리 팍팍 쓰면서 저 연세 많이 드셨는데 뭐 20대다 이렇게 20대 말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나 20대 서울이에 이게 안 이게 되구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정확도가 이제 상대적으로 높은데 물론 투표율에 가까이 가면 ARS나 이제 교환원이나 비슷하게 되긴 네. 하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이제 15% 차이로 벌어져 있고 또 하나 김문수로 단일화했을 경우와 이준석으로 단일화했을 경우 이게 이제 3천 샘플이니까 상당히 근접해 있을 겁니다. 최종 결과랑 김문수로 했을 때 48대 39, 이준석으로 했을 때 46대 29. 그러니까 사람이 개를 문다. 이준석이 김문수를 이겨서 한다라고 하더라도 임팩트는 없다라는 걸 우리가 이제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 특징은 이준석 후보로 단일화했을 때 황교안 후보가 5배가 올라갑니다. 재미있게도 거기서 실망해서 빠지는. 그러니까 저는 여론사에 대해서 할 말이 진짜 많은데요. 네. 일단은 끝까지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된다. 예. 네네. 그리고 우리가 언제 이 계엄 선포하고 계엄을 선포했던 위헌적 계엄 선포했던 파면된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여전히 끊어내지 못하는 이런 세력한테 다시 정권 주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예를 들어서 그렇죠. 김문수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내란 없었던 거야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걸 경제 정책에 그럼요. 무언 변화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겠어요? 민주주의의 가장 큰 장점은요. 선거에서 지는 법을 배우게 하는 거예요. 아하. 그렇지 않습니까? 네. 선택이 바뀔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또 다른 교훈이 생기고 더 잘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아무런 교훈을 안 주고는 우리 국민들 저는 상상하기 어렵고요. 국민들이 분명하게 이번엔 확실히 압도적 우위로 이재명 후보를 뽑아줄 것이다 라는 믿음은 갖고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늘 선거 때마다 일반적인 예측치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예측치가 차이가 있었던 적이 많았는데요. 그런 이유는 뭐냐면 한국 사회는 여전히 보수 우위 사회입니다. 네. 그거 놓치면 안 되거든요. 마지막에 보수 결집이라는 게 틀림없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맞습니다. 네. 또 인구의 절반, 4분의 1 정도 되는 또 출향민 출신까지 합하면은 영남 지역 출신들 굉장히 많습니다. 인구가. 그분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마지막에 결집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긴장이 필요한 때인 것은 분명하다. 다만 그렇다고 너무 쫄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네, 제 네. 생각은. 민주당이 자꾸 수세 국면으로 밀려가지고 가가지고 공격하면 화살짝 반응하고 공격하면 화살짝 반응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아까 국방부 장관 했던 것처럼 네. 쭉쭉 자기 걸 밀고 나가면서 발표할 거 있으면 발표 나가면서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그걸 안 하고 뭐 말도 안 되는 호텔 경제학이니 뭐 쓰잘데기 없는 이거 진짜 무식이 튀는 이런 말 아니 재정 정책에다 통화 정책을 갖다 붙이면서 짐바브웨 어쩌니 이런 네. 욕 나올 뻔했는데 그런 아니 말도 안 되는 정치하시는데 무식한 평론가님이 논쟁을 일으키면서 그게 똑똑한 척 보이게 하는 게 어찌 보면 그게 프로파간다거든요. 네. 그럴 때 자꾸 끌려다니면서 대응하고 싸운단 말이에요. 한 열흘 정도로 그렇게 싸워버렸어요. 허비했다고요. 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반응한 사람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여론사 결과 나온 거 보면은요. KBS 조사도 나왔지만 이거보다는 전 더 붙을 거라고 보는데 지난주 갤럽 조사 결과 보면요.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36이에요. 네. 근데 김문수 후보 지지율이 36이에요. 이 뜻은 뭐냐면 국민의힘 지지층은 이제 딱딱 결집했다는 뜻이에요. 네. 그럼 더 결집해서 올라갈 숫자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무당층도 정당 지지율만 봤을 때 무당층 비율이 16에서 13까지 줄었어요. 보통 대선 앞두고 이 정도까지 결집하거든요. 정당 지지율로 대체적으로 수렴한다는 얘기를 우리가 많이 하는데 36에 36 후보가 딱 나왔으면 김문수는 이제 끝났다. 여기까지 온 거 네. 이외에 확장성이 더 없다. 이준석 후보 확장성 아무리 얘기해봐야 중도에서 확장력이 전혀 없단 말이에요. 그럼 보수 일부 옮겨간 거 빼놓으면 더 갈 데 없다. 갤럽조사에서도 그게 확인이 돼요. 후보별 지지나 이런 것들 지지 후보 없다는 응답이 이제 한 6, 8 이렇게 다 달라붙어 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이 정도가 거의 대체적인 윤곽이다. 네. 아직 국민들은 합리적 판단과 맞습니다. 절대 저들의 얘기에 중도층도 거의 이재명 후보하고 김문수 후보 지지율이 한 배 차이 난단 말이에요. 지금도. 네. 거의 50대 25 구도예요. 이게 변하지 않는데 왜 민주당만 이렇게 쪼그라가지고 하냐고요. 선거운동을.
맞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하란 말이에요. 자신 있게 하되 네. 투표를 해서 그러니까 괜히 쓸데없이 막 구실 잡히는 거 하지 말고 예상 가능했던 지금은 매우 특수한 선거 기간이라는 생각을 하고 뭐 지금 법원 개혁 문제 이런 거 저는 조금 늦췄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계속 얘기를 해왔는데 네. 자꾸 밀고 나갔다가 지금 지지율 쫄아드니까 또 막 걷어들이니까 더 수세로 보이잖아요. 네. 더 왠지 사람들이 구차해 보이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요. 예상 가능한 거 전략 단위에서 판단하고 이젠 남아있는 기간 며칠 안 되거든요. 네, 네. 지금 이재명 후보가 좀 더 자신감 있게 밀고 나가면서 확실히 내란 심판하고 경제 살릴 수 있는 능력 있는 후보라는 거 확실히 부각하고 좀 더 보수 진영을 흔드는 전략으로 계속 꾸준히 나갔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상대도 다급해서 이제 네거티브를 계속 하는데요. 거북섬 같은 경우도 이제 네거티브로 하다가 지금 이제 화들짝 허위 사실로 고발당하고 하니까 이제 또 삭제했지만 이미 박제는 해놨습니다. 그리고 김문수 후보 뭐 소방 헬기를 공격하다가 나중에 기록을 보니까 본인은 120번 이상 소방 헬기를 이용해서 완전히 아니, 그러니까 갑질을 했다. 이 얘기는 꼭 한마디 더 하고 싶은데요. 나중에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면은 우리 검찰을 한번 좀 개혁해가지고 검찰권을 활용해서 전부 다 허위사실 공표죄로 기소했으면 좋겠어. 저는 네. 감정상으로는 그래요. 활용해서 감정상으로는 진짜 그렇거든요. 네. 왜냐하면 작가님이- 이재명 후보 발언 가지고 트집 잡아가지고 지금 대법원 전원합의죄까지 가가지고 그 얼마나 진짜 말도 안 되는 짓거리들이 나왔습니까. 네. 그렇게 해놓고 그거는 유죄라고 그렇게 바닥바닥 우겨놓고 난 다음에 지금 하는 거 허위사실이라고 보이는 게 얼마나 많아요. 네. 그래놓고 슬쩍슬쩍 또 고쳐요 또. 이준석 후보 맨 처음에 거북선 이재명이 만들었다고 자랑했다 그랬다가 거북선은 또 아니라고 또 슬쩍 또 수정하잖아요. 페이스북을. 맞아요. 나중에 또 이 허위사실 공표를 걸까봐 그러나 그렇게 하면서 자꾸 지금 네거티브 하면서 흙탕물 만드는데 마음 같아서는 진짜 확 다 기소해버리라고요. 말하고 싶지만 우리 네. 우리 점잖으신- 그렇게 하지 맙시다. 제발 좀. 네. 예?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는 그러니까요. 김문수 후보. 그거 수소 폭발이라고 설명하면 이해라도 하실지 모르겠어. 제가 영화까지 어? 나오네. 멜트다운은 이해하실지 모르겠어. 일본의 드라마까지 나왔는데. 한국 신사님께서 그러니까 말이에요. 김성환 시사평론가 파이팅 유시민 해주셨습니다. 작가님이 네. 떠올랐어요. 우리 김선평을 볼 때 유시민 작가님이 이재명이 당한 그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네. 생각 같아서는. 네, 네. 하지만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없다라고 이재명 후보님이 말씀하셔서 네. 그러니까 진짜- 좀 폭넓게 예. 그 네거티브 막 하면 그래 그거 그냥 한 방 툭 쳐주고 그래 딴 거 우리 중요하잖아 이렇게 하고 가주란 말이에요. 정말 그렇게 조국 하고. 이재명이 당한 수사대로 하면 국민의힘 후보 포함하여 그 인사도 한 수백 명 구속되지 않겠습니까? 네, 네. 삼족이 멸하고 근데 우리는 그런 야만의 시대를 끊으려고 하는 거니까 네. 꼭 필요한 지금 내란 주범들과 이채양 명주에 주도했던 윤석열, 김건희 핵심 세력들 외에는 수사가 최소화되겠죠. 그런 야만의 시대를 네. 끊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이번에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 운동하고 있는 1, 2, 3. 1, 2, 3. 1 뭡니까, 소장님? 기호 1번. 기호 1번. 네. 하루에 한 명씩. 이재명. 3. 세 표가 세 표. 부족합니다. 압도적으로 내란 세력을 쓸어내고 새로운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정말 세 표가 부족합니다.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그러나 좀 전에 김성환 평론가님의 아주 격정적인 말씀처럼 자신 없이 스물스물 쪼그라들 필요 없이 자신 있게 나아가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내일 모레 저 TV 토론이 있고 내일이구나. 내일 TV 토론이 있고 이제 29일 날부터 사전 투표입니다. 불과 3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본인 투표하시는 거는 당연하고 주변까지 꼭 투표에 참여하도록 같이 도와주시고 그래서 압도적인 승리로 내란 세력을 다 척결하고 새로운 미래 같이 가면 좋겠습니다. 제가 목 오셨지만 기왕 유세장에서 목 쉴 때 했듯이 제가 진짜 선창하면 대한민국 이제는 지금은 하면 이재명으로. 저는 갖고 왔습니다. 네네. PK까지. 네네. 지금은 이재명. 좋습니다. 네. 비책명 만세 이재명은 합니다. 자, 앉은 거. 시청자 여러분들도 오른손을 높이 드시고 진짜 대한민국 최강아 이재명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 구독, 좋아요